네,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배프의 촉 시간이죠. 오늘도 척하면 촉이 온다는 육감적인 남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자켓 색깔이 아주 예쁘네요. 예. 오늘 하지래요, 하지. 하지요? 하지가 뭔지 알아요? 잘하지. 잘하지. 네, 해가 제일 긴 날 하지. 예. 근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좀 약간 또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느낌도 있습니다만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고 또 사건 사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흥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구시와 경찰이 유례없는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킨 상황인데요. 대구시에서는 퀴어 축제 같은 공공성이 없는 행사를 전 여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퀴어 축제와 같은 공공성이 없는 행사를 하면서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 퀴어 축제가 공공성이 없는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그런데 반면에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 아니냐 신고하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왜 축제를 못하게 하느냐 이건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나선 거죠. 제가 봤을 때 경찰 주장이 맞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럽게 됐습니다. 우선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맞붙게 된 배경,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대구경찰청과 대구시청에서 거리에서 이제 대구에 있는 경찰 기동대와 행정 대집행을 하는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물리적으로 붙었던 거는 아마 요 십몇 년 사이에 없었어요. 사실 이런 거는 뭐냐면은 미리 이제 조정을 합니다. 경찰에도 이제 이런 관련된 뭐 정보관들도 있고. 근데 문제는 왜 그런 어떤 사전 조정이 안 됐느냐?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문제죠. 물론 퀴어 축제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예. 경찰이 퀴어 축제 주최 측의 집회 신고를 받고서 대구시에다 협조를 요청한 거예요. 그렇죠. 집회 장소를 피해서 버스 운행을 좀 다른 곳으로 돌게끔 해달라. 근데 대구시가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 불편하게 버스 노선을 우회할 만큼 이 집회가 과연 공공적인 거라는 거냐 이제 이러면서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린 건 공공성 있는 집회라고 할 수 없는 판단을 대구시청이 할 권한이 없습니다. 있냐?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집회에 대한 허가, 그러니까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지만은 네. 우리 집시법에 경찰은 여러 가지 요건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안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게끔. 네. 경찰청장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단기간에 버스를 즉시 이제 우회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대구시에 요청한 것은 미리 시민들한테 알려서 다른 쪽으로 우회하도록 요청을 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대구경찰을 돌릴 수 있습니다. 네, 원래 그렇게 물론 그렇게 돼 있고 이 전적인 부분은 집회 시위에 대한 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것은 아시다시피 헌법에 그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헌법적인 근거인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도로가 아니라 도로 바깥에 있는 도로에서의 어떤 이 부스 같은 공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붙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장하는 바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은 도로법 74조의 근거로 어떤 형태의 그 도로를 점용하는 왜냐하면 부스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은 이것을 조치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갔는데 대구경찰은 그것이 아니냐. 여태까지 이런 집회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관리해 왔고 그분에는 신고가 됐고 여태 해왔는데 왜 갑자기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붙어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버스 노선을 우회해달라 축제가 이렇게 벌어지니 이런 요청이 하나가 있었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축제를 하면서 부스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도로 옆에다가 이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그 대구시에서는 도로법 74조를 보게 되면 통행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이 어떤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즉석에서 그걸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봤더니 이게 공공성 있는 집회도 아니고 부스를 설치해 놓기 때문에 막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걸 못 설치하게 했다. 이건 정당한 법 집행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그게 무슨 정당한 법 집행이냐. 이들이 불법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부수적으로 부스 같은 거 설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걸 니네 마음대로 그렇게 치워놓고선 이게 잘했다고 하는 거냐 이러면서 서로 싸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관례상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상 이것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까지도 당연하게 집회 시위에 부속된 부스는 일정 정도 인정해줘야 허용이 돼요. 이제 되어 왔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대구시장이 시비를 건 부분인 거고 그 네. 시비를 건 것이 아까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 부분이라고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뭐 법률가들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대구시가 잘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휘하에. 근데 네. 이제 왜 그랬느냐? 네, 왜 그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도 여러 군데 알아보는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되는 얘기도 있어요.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뭔가 튀려고 그랬느냐? 첫 번째, 그러니까 대구경찰 책임론. 왜냐? 적어도 경찰과 선출직에 있는 시장이 붙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수세적인데 이게 대놓고 붙었다고 하면 뭔가 자기가 튀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여러 가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찰청과도 협의가 됐대요. 대구 경찰이. 그러니까 왜 이건 법대로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구시장이 그 거리까지 나와서 공개된 도로 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느냐? 그럼 결국은 이제 일종의 대구시의 보수표를 의식한 일종의 정치 행위가 아니겠느냐? 그것이 중론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대구에서는 퀴어 축제 개최를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에서는 이런저런 요건을 따져보니 특별히 하자가 없고 당연히 이제 신고는 허가지가 아니라 신고제이니까 그렇죠. 이제 하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집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집회에 몰리거나 집회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보호 조치를 하고 그 보호 조치 중에 하나로 버스 노선 우회라든가 이런 조치를 이제 협조를 요청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대구시에서는 이거 공공성도 없는 집회를 하면서 왜 시민을 불편하게 하느냐? 우리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도로법 74조에 따르게 되면은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그 즉석에서 우리가 보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치를 알아서 취할 수 있으니 내가 취하는 조치에 대해서 니네는 딴지 걸지 말아라. 이게 요점이었어요. 근데 그건 행정 독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싸우게 된 거고 그렇죠. 이때 홍준표 시장이 한 말은 경찰청장이 우리에 되게 강압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건 대구시를 말하고 있죠. 우리를 매우 강압적으로 협박 비슷하게 하더라. 불법 점거를 막겠다고 하더니 경찰 간부가 우리를 집회 방해죄로 입건하겠다면서 엄포를 놓고 설교를 하더라. 매우 방자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근데 경찰은 그걸 보호할 의무가 있고 거기에 방해가 하면은 경찰은 물력을 쓸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걸 안 쓰면은 오히려 경찰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대구시장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건 그 자체도 정치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홍 시장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검사 관련 법률은 출신이시죠. 당연히 잘 알겠죠. 어쨌든 관련 법률을 설명했는데 오히려 경찰 보고 윽박 지르고 막 이랬다. 우리가 어떻게 나이도 많은 분한테 입건하겠다고 엄포를 놓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건은 홍준표 시장이 지금 대구에서 약간 전횡을 휘두른다, 독재적으로 시정을 운영한다 이렇게 지금 평가되는 것하고 무관하지는 않고요. 그렇죠. 아까 배상훈 프로파일러 말한 것처럼 보수표들을 결집시켜가지고 본인이 지금 당에서 힘들고 지금 자기 편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다. 지난번에 신천지 집회는 또 막 허용해주고 그랬었잖아요. 약간 이제 좌충우돌하는 네, 이상하잖아요. 경향이, 안 맞아, 기준이 안 맞아요. 예. 뭐 아시다시피 또는 대구에서 벌어졌던 거는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도 지금 붙고 있고요. 네, 맞아요. 지금 네. 이것도 붙고 있고, 근데 어떤 일관된 어떤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특정한 집단의 표를 의식한 형태의 좌충우돌이다. 대구시의 공무원 500명을 그 길거리에 내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대구시 공무원을 왜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요. 또 나가서 일하라고 시키죠? 아니, 근데 거기에 분명히 대구 경찰의 기동대 1,500명이 방패 들고 있는데 네. 그 물리력 충돌되면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그렇죠. 대구시장은 이거 너무 심각한 행정 독재라는 표현을 제가 좀 썼지만은 이거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서 다치면은 경찰이 다치겠습니까? 그 시청 공무원이 다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대해서 자기가 이제 하는 공무원을 이렇게 위험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홍준표 시장 대구경찰청장을 향해서 이제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을 말하는 거겠죠? 예. 대구시 치안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 너 정치하려고 그러냐?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였다면 원래 지난 정권 때 그걸 하려고 했잖아요. 예.
내가 즉각 파면했을 거다 이러면서 좀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법제처에다가 지금 누가 옳은지 유권해서 맡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도로를 무단으로 막고 퀴어들의 파티장을 열어준 대구경찰청장은 대구시 치안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으며 집회 신고만 있으면 집회 제한 구역이라도 도로 점용 허가 없이 교통을 차단하고 자기들만의 파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찰청장이 집시법 시행령 제12조에 있는 주요 도시 시위 제한 구역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허가해 줬다 그러면 경찰청장이 무능하고 무식한 거니까 옷을 벗어야 된다. 알고도 그랬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될 수 있다. 막 이렇게 막 무섭게 협박을 하시네요. 근데 이 말씀하신 건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아, 안 맞아요? 왜냐하면 동성로 문제가 된 동성로직의 시위 제한 구역에 대한 것의 결정 권한은 대구 경찰청장한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경찰청장이 그 부분에 대한 교통 부분에 대해 주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대구시장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 대구시장은 왜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결국은 본인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어떤 일종의 자기 정치? 그렇죠. 뭐 우리가 말하는 어그로를 끄는 것은 그런 면이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이건 어딜 가도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뭐 홍준표 시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밀어붙이시잖아요. 네. 자, 정말 저는 경찰도 짜증날 것 같아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침이 맨날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집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권에서는 보호해주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제 경찰도 일정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인사권을 중앙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말하면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떤 풍향이 너무 심하다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홍준표 시장 이 퀴어 축제는 매우 명확하고 공공연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되게 혐오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근데 이슬람에 대해서는 또 오히려 그러니까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과 지역 주민의 갈등. 그래서 결국 이슬람 사원을 만드냐 마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포용해라 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예.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포용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결정권이 그 대구시장한테 자기한테 있는 있는 게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네. 아시다시피 이게 경북대학교의 무슬림 유학생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지난 대선 때 아시겠지만은 뭐 홍준표 씨 20대의 아이콘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쪽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닐까라는 뭐 추정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퀴어 축제는 20대가 없어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약간의 20대보다는 주로 이제 여성이라든가 이런 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좌충우돌한다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구시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무슬림권의 그 다른 많은 시와도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무슬림에 대한 얘기를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연결된 부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부분은 본인이 일종의 각계격파 전략인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표와 예. 그다음에 권력과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예. 각각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네. 표를 주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은 무슨 짓을 해도 어쨌든 오케이. 좀 약하고 힘이 좀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 얘기는 들을 필요 없다. 그냥 뭉개버리고 이런 식으로 좀 하는군요.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에게는 결집력이 강한 기독교 표와 유동성이 강한 20대 표가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공략 대상인데 이슬람을 포용하는 것은 일부 기독교계의 이탈을 우려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20대의 표는 얻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퀴어 축제에 대해서는 일부 20대 여성이 이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홍준표 시장과 같은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있지만 오히려 기독교 표들을 결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슬람 포용과 성소수자 혐오는 기독교 표와 20대 남성표를 염두에 둔 표 계산의 결과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홍준표 시장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러시고도 나올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랬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영국 공영방송인 BBC까지 지금 보도가 되면서 나라망신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영국 BBC에서는 이 아시아 카테고리라는 18일자에서 경찰이 대구 성소수자 축제에서 공무원과 충돌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막았다라고 하는 형태가 됐는데 실제로 이제 이 대선에 2번이나 출마했고 그런데 이제 반성소수자로 알려졌다라고 하면서 네. 뭐 대구시장을 직공한 거죠, BBC가. 근데 사실 이게 대구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한민국이 욕을 먹게 되는 것은 분명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좀 창피하고 되게 후진적인 행동이기 글쎄 때문에. 말입니다. 사실 키오 축제 같은 경우는 미국 대사도 와서 응원하고 그런 겁니다. 박원순 시장 있을 때는 서울시에서 또 그거 활발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형태의 국제적인 어떤 행사 같은 경우는요. 네. 그냥 정치인들도 이제 허용하는 분위기가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봐야죠.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 학생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서 결국 1심, 2심 다 패소했던, 그리고 확정까지 됐던 권경애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에서는 6개월 이상의 정직을 권유했었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직 1년에,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은 수가 높은 정직 1년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는 지금 분통을 터뜨린 거예요. 사실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 징계한 거는 이례적인 거고 되게 세게 한 건데도 불구하고, 자, 권경애 변호사 징계 1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게 지금 권경애 변호사가 적어도 더 입장을 좀 발표하고 피해자에 대한 어떤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해줬을까 하면은 이 피해자분이 사실은 여기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사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 아직도 이 여자 변호사님이 왜 그렇게 불성실한 행동을 계속 했는지.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까지 본인이 하는 변명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지 말이 않습니까? 안 돼요. 예. 사실 그때 뭐 본인이 많이 편찮으셨다고 하는데 아이. 우리 아는 것처럼 그때 여러 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뭐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지만은 출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일정은 사실 그 챙겨주는 사무원이 따로 있는데 네, 맞아요. 너무 좀 그거는 저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무원 핑계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변협의 징계가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최근 3년간 성실의무 위반, 그러니까 무슨 형사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변호사가 32명입니다. 그중에서 최고 수위인 영구제명은 없었어요. 영구제명 받은 사람들은 뭐 고객의 돈을 횡령했다거나 배임했다거나 또 형사적인, 형사적으로 이런 게 이제 확정이 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거 이외에 5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잃은 3명이 1명, 정직이 9명, 나머지 22명은 그냥 경징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직 9명 중에 사실 이제 이 권경애 변호사 사건도 들어가는 거라 변협 입장에서는 과거 예에 비추어서 사실은 중징계를 내린 건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바라보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억울하다고 그렇죠. 생각할 수는 네. 있어요. 왜냐하면 권경애 변호사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가 정확히 그렇죠. 밝혀지지가 아니 않거든요. 본인이 소명을 제대로 안 했어요. 정직하게 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지에 대한 어떤 정직한 사과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까지 안 갔을 텐데 이해를 못하는 행동을 해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징계 당사자가 통지받은 후 31일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효력이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족들이 그걸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권경애 변호사가 그냥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민사상의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선행 계약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변협이 또 개입하기도 좀 어렵고 형사적으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거짓으로 원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대로 받아줄 생각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의뢰인들을 속여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일부러 망쳤다. 그러면 또 사실은 사기가 될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근데 그걸 입증하기 어렵지 어렵죠. 않습니까? 어렵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적인 재산적인 이득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피해자 어머니께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변협 회의장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징계위원들이 매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더라 이러면서 화를 냈다는 건데요. 원래 질재판이었기 때문에 항소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항소하지 말자고 그 어머니에게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우겨서 항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권경애 변호사한테 나왔다고도 해요. 그거는 사실 무근이라고 이 그것도 사실 어머님이 무근이래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권경애는 그렇게 썼다는 거죠. 권경애 그렇죠. 변호사. 예, 네. 본인이 그렇게 소명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2심을 하지 말든가. 아니 그거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권경애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첫 변론 기일이 잡히는 데만 3년이 걸렸답니다. 소장이 제출된 2016년 8월 3일부터 3년을 경과한 2019년 7월 11일에 이르러서 첫 변론 기일이 잡혔고 이때도 피고들에게 소장이 다 가야 되는데 피고가 34명. 솔직히 이런 식으로 소송한 사람은 없어요. 무슨 학교폭력에서 그렇죠. 피고를 이렇게 많이 해요. 직접 피고도 아니고 간접적인 피고, 막 교육청까지 같이 걸고 네, 넘어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가 심각했고 어쨌든 34명에게 송달 절차를 다 완료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3년이나 걸렸다? 이거는 사실 변호사가 소송 자체를 정말 잘못 지킨 거죠. 그리고 피해자의 과거 학폭 사건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또 재판부가 무시한 부분도 좀 있었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건은 판사들도 그렇고 판사도 피해자에 대한 공감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그다음 변호사도 너무 이상하게 했고 다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에이. 김한숙님이 저런 변호사 자격 정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맞아요. 자격 정지 됐어요. 1년 동안.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은 변호사들 많이 알잖아요. 저는 사실 많이 알지만은 사귀질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들이 싫어요? 네, 변호사들은 죄송합니다만 변호사들은 상당수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형사 사건이라는 거에서 많이 이 증언도 해주고 그랬지만은 솔직히 일단은 잘 모르고 형사 사건을 잘 모르고 솔직히 제가 노무현 변호사님 같이 좋은 변호사님을 몇 명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네. 일단 제가 변호사로서 이 유족들에게 대신해서 물론 권경의 변호사하고 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저 그분 좋아하지도 않고 일면식도 없지만 제가 대신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변호사들이 변호하면서 꼭 이길 수만은 없죠.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질 수도 있고 또 질 수밖에 없는 사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보는 거 이제 이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좀 솔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사건에서는 좀 그러니까 의뢰인과 공감을 하셔야죠. 그것만 했다고 하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 수도 있습니다. 권경의 변호사가 너무 이 제밥에 눈이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런 당시에 면도 정치하려고 있죠. 자꾸 이렇게 몸이 부풀어져가지고 예, 예. 조국 흑서 쓰면서 자기가 뭐지 엄청난 뭔가 중요한 인물이 된 그러니까요.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변호사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금 말 그대로 공감 능력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들도 사실은 책임감이 없는 예, 거죠. 그렇죠. 그건 좀 있으셨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야, 듭니다. 변호사들은 특히 돈만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노인 안 변호사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안 그런 아닙니다.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도 그런 맞습니다. 변호사님 안 그러면 훨씬 많습니다. 네. 예.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유족이 지금 현재 권경의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고 하니까 좀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인과관계 인정받는 건 또 쉽지가 않아서 또 앞으로 점점 더 힘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겠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권경의 변호사 스스로가 반성하고 방법을 찾아서 빨리 돈으로라도 손해배상을 좀 빨리 해드리고 이런 걸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조인들은 정치 이렇게 너무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